자, 44번은 인물사 문제인데요. 인물사 문제는 제법 나옵니다. 비중이 좀 있어요. 누군가 모두 묻어랍시다. 신한청년단을 만들었다. 신한청년당의 대표이면서 김규식을 파리강에 파견했었다. 여운형 말합니다. 자료 47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해방군과는 남북이 분단되었고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친소파와 친미파, 극우파와 극좌파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해방되고 3년 동안을 해방 공간이라고 해요. 정부 수립 과정까지의 48년 정부 수립 때까지 과정을 정부 수립 과정 혹은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수립 과정, 해방 공간 시기의 특징은 중도파들이 사라지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북에는 극좌파, 남한에는 극우파만 살아남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중도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요. 46년에 중도 활동했었던 대표인물이 여운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국준비 그 자업자기원회 46년에 활동하다 47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48년에 중도 활동한 사람은 김구예요. 그리고 이제 49년에 김구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도 활동한 사람은 활동하고 돌아가시고 활동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과정을. 그래서 47년에 돌아가십니다. 46년에 자업자운동을 전개했었고요. 자, 해방 직전에 그 건국동맹을 결성했었다. 44년에 맞죠? 독립운동 지열사, 혈사 통사, 한국통사, 지열사, 박은식입니다. 혈사 통사. 권합회 초대회장은 러시아의 부호이자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자, 대한광복 출겠다. 상당히 잘 나오죠? 박상진 말합니다. 백산상에 만든 사람은 백산 안희재가 만든 거예요. 백산 안희재. 독립 임시정부와 독립군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아, 독립군들한테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가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업을 활동한 사람이 있었다. 대표 사람이 백산 안희재 같은 사람이 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45번은 뭘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 통치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요. 헌법의 개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와 이걸 대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그 통치 체제의 목적을 맞춘 개헌이 많았었다고요. 그 독재자들이 정권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보시면은 영구집권 체제가 나타나요. 그 영구집권 체제를 규정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였었는데 둘 다 자기 의지가 아닌 상태로 이제 쫓겨나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그 끝에는 영구집권 체제입니다. 이승만이 개헌했었던 걸 발사라고 해요. 발사. 발췌 개헌, 사서위 개헌. 이게 1차 개헌, 이게 2차 개헌입니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게 5차, 6차, 7차 개헌을 하는데 5차는 그 이공화국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제를 바꾼 걸 말하는 거고요. 이공화국 때가 유일한 내각 책임제였었거든. 그걸 대통령제를 바꾼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 원래 중임까지만 허용을 하거든요. 두 번까지만. 이 중이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던 게 이겁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세 번까지가 아니라 중임 제한을 아예 없앤 거고요. 이건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 영구집권 시절 말하는 거고요. 요 발췌 개헌은 그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여당이 국회 진출을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 의석수가 200석이 넘는 의석 중에 24석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출제를 직선제로 바꿨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두 번밖에 출마를 못하는데 그 이상 할 수 있게 바꾼 거, 영구집권체를 만든 겁니다. 중임제는 철폐한 거고, 요건 대통령제 개헌이었었고요. 요거는 세 번까지만 나갈게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거 삼선 개헌이라고 해요. 69년에 있었다. 삼선 개헌 돼갖고 이거 합쳤고 369, 369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영구집권 체제입니다. 요건 이게 영구집권 체제. 요거는 세 번까지만이고 이게 영구집권 체제입니다. 이게 유신헌법 말합니다. 7차가 럭키세븐 7차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기집권, 장기집권 진짜 말하는 거예요. 얘냐 이제 찾으면 되는데 맨 끝에 4.4.5 개헌 뭐 나왔네요. 4.4.5 개헌 말하는 겁니다. 54년도 나왔고요. 그래서 발사 중에 4.4.5 개헌 말하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 제한 철폐했다. 내가 끝까지 할게, 죽을 때까지 할게, 그걸 뒀다라는 겁니다. 자, 통주 대통령 간선은 요거 말하는 거죠. 영구히 집권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히 집권하겠다는 거고. 자, 5단 직선제 이게 현행헌법입니다. 9차 기원 5년 단임. 삼권 분립이 무너진 걸 유신 체제라고 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었고요. 법관을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와 국회를 대통령이 장악했었던 삼권 분립 자체가 이제 없어진 시기를 유신 체제라고 합니다. 자, 국회 간선은 제일 먼저 재헌헌법하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일 때 이공화국 때 헌법밖에 3차 개헌밖에 없습니다. 3차 개헌이 이공화국 때 헌법이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라고 해요. 국회 간선은 그 두 번밖에 없습니다. 최초 헌법에 썼던 재헌헌법과
3차 기원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4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폐인데요. 이것도 조문자로 되게 자주 알려드리는데 한국 화폐는 앞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중국 화폐를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는 앞에 K라는 이름이 붙어요. 지금 말로 하면 K 드라마, K 음식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K 화폐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중에 고려는 앞에 K라는 말이 뭐가 붙냐면요. 사만, 동국, 해동 이런 말이 붙어요. 이게 다 한국이라는 뜻이거든. 사만, 해동, 동국이라는 게. 그리고 활구라는 게 있고요. 활구는 은병인데 주둥아리가 좁아갖고 활구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거 합치면은 활해삼동이라는 게 고려 화폐입니다. 조선은 K 화폐할 때 K가 조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선통보라고 해요. 조선은. 자, 그거 외에 저화가 있고 나중에 상평통보가 있어갖고 고려는 활해삼동이라고 하고요. 조선은 저조상이라고 합니다. 유교 국가니까 조상 잘 따지잖아요. 저조상, 저화, 조선통보, 상평통보. 저조상이 백오동에 살아요. 이 백오동이 이제 근대 화폐입니다. 아니 그 개항기 시기 때 화폐입니다. 백오동, 당백전, 당오전, 그리고 백동화, 요거를 백오동이라고 합니다. 백오동. 그건 이제 개항기 때 화폐입니다. 그 중에 백동화가 이제 근대 화폐입니다. 자 봅시다. 중국 연거의 기록을 보여준다. 이제 이거 명도전 말하는 겁니다. 철기 때 화폐 말하는 거예요. 의천건으로 만든 게 이제 활해삼 말합니다.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경복궁 중원에서 만든 게 당백전이네요. 상평통보랑 똑같은 건데 뒤에 일당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당백이라고. 화폐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당백이란 말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되게 사기도 많이 치고 문제 많았었습니다. 자, 법화로 발행되었고 전국 유통이 되었다. 상평통보 때 처음 전국 유통이 됩니다. 전한국이 근대 조폐창이에요. 조폐창은 근대 조폐창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만든 게 당우전 만들었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시킬 때까지 존속합니다. 메가다가 화폐정리사파 할 때까지 계속 존속했었어요. 전근대 화폐로는 당우전 만들었고요. 근대 화폐로는 백동화를 만듭니다. 전원국에서. 가보기역 때하고 대한제국 시기 때는 백동화를 발행합니다. 맞습니다. 자, 47, 48번은 요즘 나오고 있는 그 통합 문제 성격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적, 최충원 때죠. 노비안건법 광종국 때고요. 자, 공사도비 없어지는 거, 가부기역 때 그 제도라는 게 없어집니다. 자,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하는데 공노비 중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내노비, 신노비, 사실은 중앙에 있는 관청이나 궁궐에 있는 노비들만 풀어준 거고요. 지방에 있었던 공노비들은 이때 안 풀어줬었어요. 공노비 완전 풀어준 건 아닙니다. 공노비가 완전 풀어지고 사노비까지 없어진 건 가부개혁 때예요. 그래서 이때 공노비 먼저 해방했다.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그 순서 맞추면 되고요. 자, 이거 48번 보시면은 무신집권기 맞죠? 자, 이게 호주의 경제 기반 약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광종이. 균형법이 영조 때고요. 삼재기 정청은 철종 때 진주 빌라는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통합 문제 때문에 소개해드린 것이다. 자, 49번 한번 볼게요. 박정희 시기는 18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박정희 시기 자체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인데 이승만은 대선을 기준으로 4년 단위로 끊으시면 구분이 좀 쉬울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 끊을 때는 대선도 좋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타이틀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타이틀 중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산업화잖아요. 산업화를 놓고 볼 때는 여기 있습니다. 65년이 돈이 들어온 시기예요. 원래 이승만 때는 미국 원주가 거의 대부분이었었다면은 박정희 때부터는 일본 원주가 거의 반이 돼요. 그래서 미국, 일본 차관 중심의 경제를 끌어왔었던 게 박정희 때입니다. 그래서 반이 미국, 반이 일본이 되는데 이게 65년입니다. 자, 이 일본한테 원주받은 게 한일 기본협정으로 원주받게 된 거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한테 원주받은 게 베트남 파병으로 이제 원주받게 됐던 겁니다. 65년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 돈을 썼던 게 70년이에요. 이때 포항여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진 게 이때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베 포경이라고 해요. 일베 포경. 자, 일본과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일베 포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공화국은 이제 영구집권 체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신이 성립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유신이 붕괴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사이는 뭘 물어보냐면요. 반유신 투쟁이 있었다는 걸 물어봐요. 이게 서서히 끌어오르다가 79년에 이제 유신 붕괴로 이제 이어진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신이 성립되는 과정에는 7사 남북 공동선명 다음에 유신 선포가 있었다는 것,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썼던 반유신 투쟁을 김장민 구국이라고 해요. 김장민 구국. 그리고 79년에 이제 유신이 붕괴되는 것을 와김부셨냐? 와김부십이라고 합니다. 농성하는데 전경들이 농성을 진압하러 왔어요. 근데 진압하러 왔는데 도시락을 밟고 왔대. 화가 나갖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김부셨어?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왜 김부셨어? 저는 김장민 구국이라고 합니다.
72년에 유신 선포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71년에 이게 세 번째 대선이거든요. 이때까지 나가고 더 이상 안 나가겠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약진을 하게 돼요. 4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그때 말하면 장년이 위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 끝에 만들어진 게 영구 집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세 번까지만 나간댔었는데 바로 뒤에 이제 헌법을 바꿔갖고 영원히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든 게 유신 헌법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라이벌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자 이제 재야 인사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박정희의 이 폭정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준하라는 사람이에요. 장준하를 당시 재야의 대통령이 했었어요. 둘이 묘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이었었고요. 장준하는 독립군 출신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실권이 있었고 재야에서 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묘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상계라는 그 진보적인 그 월간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또. 그래서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였었습니다. 장준하가 김대중 납치하는 사건까지 보고 나자 뭔 일을 하냐면요.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개헌은 언급하지 말라고 했었고 개헌을 언급하면 그 자체로 감방에 끌려갈 수 있는데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장준하 개헌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73년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 와중에 김대중 납치 사건과 장준하 개헌 운동으로 시끌시끌해지니까 이걸 한번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잡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빨갱이 사건 일으킨 게 민청학령 사건입니다. 이거를 2차 인혁당 사건 혹은 인혁당 재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민청학령 사건을요. 이게 73년 뒤에 74년에 한번 조진 겁니다. 이때 사법살인이라고 해갖고요. 이때 주모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제 다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최종 판결 나오고 나서 불과 20여 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사형 처결을 합니다. 가족들도 몰라요. 가족들은 면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갔더니 벌써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법학자들이 이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 사건이었었어요. 자, 이런 사태까지 털어지자 언론사에 있었던 언론인들이 자괴감을 느껴갖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간부들은 그렇지 않은데 젊은 언론들, 양심 있는 언론들이 양심선언을 하게 돼요. 한마디도 말을 못했거든요. 기사를 실지 못했었거든요. 이때 그거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제 구국선언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언론사 사주들을 괴롭혀요. 이제 백지 광고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광고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론사 사주들이 이 직원들을 쫓아내게 만들거나 이 내부에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동아투이라고 해요. 동아일보 자유언론선언이라고도 하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있었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이때 다 쫓겨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쫓겨나고 전두환도 쫓겨나고 해갖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된 거고요. 자, 이때 큰일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큰일이 있었던 게 이때예요. 이 민청 사건 이후에 74년, 75년 거치면서 이제 그 큰일들이 언론인들의 그 큰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태까지 겪고 난 뒤에 언론인들이 다 쫓겨난 사태까지 겪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재야 인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게 76년에 명동성당에 3.1절 기념 미사를 명분으로 그때 재야 인사들과 야당 인사들이 모여갖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게 민주구국 선언문입니다. 명동성당 김선추 배경하에서 했었던 겁니다. 이게 76년에 가장 대표적인 선언이고요. 이게 이어져 갖고 이제 나중에 YH 사건, 김영삼 제명 부망제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반유신 투쟁 중에 제일 셌었던 게 76년입니다. 이게 응집되고 갖고 구국선언을 나타내는 게 76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는 김영삼 제명이라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게 격발장 역할을 한 게 나오면서 부망쟁이라는 게 터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1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됐던 거고요. 자, 김장민 구국이다. 김장민 구국 선언했다. 김장민 구국 선언 이게 반유신 투쟁이다. 기억해 두세요. 왜 김부셨어? 그건 이제 나중에 실제 싸울 때 일이고요. 민청학년 사건 다음에 3.1 민주국 선언이 있었다. 이 두 문자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 평화는 이승만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도 언론사 폐간은 없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진 철수였었어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이승만 때는 아예 폐간시켰다는 거지.
자, 대통령 하에는 이승만 때가 유일합니다. 4.19 혁명 때가 유일합니다. 3.1 선언, 4.13호 조치는 6월 항쟁 말하는 거고요. 강경대상은 90년대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가 일단 어려웠으니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해설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정식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근데 해설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갖고 1시간 정도 나오겠네요. 원래는 한 2, 30분 정도로 빨리 해주려 했는데 설명 없이 하면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씩 설명하고 필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각 주제에 맞는 문제 푸는 방법들은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가시면은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나올 때 또 나옵니다. 주제는 계속 반복되니까요. 또 나올 때 그 두 문제 한 줄로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렸던 해설과 두 문자 한 줄, 해설 밑에 이제 두 문자 한 줄 달아놓은 해설지들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한 20회분을 만들었는데, 이 20회분 중에 10회분이든 20회분이든 이거를 그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는, 차례 올려놓을게요. 와서 그걸 이제 그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보면서 하나씩 암기가 저절로 될 거예요. 해설 보면서.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은 그 암기법도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는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네이버 카페 한능검 단기 합격하기라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설지를 여러분들 해설 문제집 살 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게 제가 좀 비용이 드는 방법들을 좀 제쳐놓고 간단하게만 편집해갖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 10,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게 그 지금 만든 이런 해설 방식들을 해설지를 올려놓을 테니까는 와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토어 한능검 연구소 치시면은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빈출 문제만 모아갖고 모의고사로 만든 것도 제가 올려두도록 할 겁니다. 빈출 240제, 빈출 270제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는 필요한 분들 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안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게 커피 한 두 잔 값으로 풀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와서 문제를 좀 자주 푸시고 그 밑에 있는 암기법들을 자주 노출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 풀면서 재밌게 문제 풀면서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개념 강의 한 번씩만 보시고 문제 좀 자주 푸시면 돼요. 그 중에 3급 하시는 분들은 빈출 문제만 풀면은 경시생, 소시생,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빈출 문제만 풀면은 금방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해설 강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